네, 한동훈 장관으로 선택지는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만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찬성,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반대, 승부처인 중도층 확장이 가능하겠는가. 자,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국민의힘의 간판을 바꾸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면 검사 대 피의자, 이 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필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에 처음 데뷔하는데 그 첫 데뷔 무대가 바로 비대위원장이다. 이것도 좀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이렇게 되는 거? 장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어이구 어디로 오셨어요? 울산. 아이고.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겼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오늘 조간신문들을 봤더니 이미 벌써 이렇게 쓰고 있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 사실상 낙점됐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새바람을 일으키려면 한 장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대세론이 거세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도 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맡긴다.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쐐기를 박은 거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이르면 이번 주 법무장관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앞서 보신 것처럼 약간 찬반을 중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권 패널 두 분이 계신데요. 최병목 의원님께서는 조금 신중하자, 그리고 신지호 의원님께서는 찬성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는데 그동안 토론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인데 잠시 뒤에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이 여권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당협위원장 회의가 어떤 분위기로 갈지 그 회의장을 미리 엿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지원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갑론을박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말 사이 기류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스로 이를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다소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말 동안 친윤계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한동훈 비대위 카드를 설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숱한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라 히딩크 같은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여권의 이 핵심 관계자는요. 원외 당협위원장 대다수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이른바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조기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께 바로 질문 드리죠. 먼저 지금은 한동훈이다.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좀 여유가 있다면요. 이렇게까지 깜짝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비대위원장은 누군가가 하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보인 한동훈 장관이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해주고 나중에 선대위원장 이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원래 검토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난데없이 이렇게
이상한 그 사태를 해버림으로써 상황이 이제 급 반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역대 보면요, 총선과 대선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대선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적 투표 경향이 강하고 또 총선은 과거를 평가하는 이런 회고적 투표 전망이 강하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 2년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야당이 내세우는 윤석열 심판 선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 이재명이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의 자리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새롭게 들어서면은 이게 판이 바뀔 수가 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예, 한동훈 대 이재명 하면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현재까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관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권력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의 가능성. 그래서 이 회고적 그 투표 경향이 강했던 이 총선이지만 이런 그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이제 낡은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선거에서는요, 뉴하고 올드 중에서 뉴라고 하는 이미지를 누가 갖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 이재명은 둘 다 이미 한 번 치렀던 분들이고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다 기존 인물로 보이는데 한동훈은 새로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정치 무경험자의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뭐 소통 부재 등 뭐 여러 가지의 뭐 난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의 윤석열 사단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 때 과연 국민들이 변했네?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 2로 바뀐 것인가? 이렇게 어떤 쪽으로 생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이미지가 90% 이상이 겹쳐요. 그러면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만약에 뭐 이재명 대 한동훈 뭐 구도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시즌 2 이 국면으로 지금 그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에 더 동의하는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 원인은 이 사태를 초래한 김기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그 사람들과 다른 비대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꼭 뭐 한동훈이 아닌 뭐 누구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하튼 다른 비대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걸 약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을 두 분께 또 드리죠. 자,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인물이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직 이후에 바로 대선 후보로 뛰어들었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이제 집권당의 대표로 뛰어든다. 뭐 그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무경험자이면서 정치에 바로 그냥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로 옮겨간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요.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벌써 이제 생김새부터가 다르잖아요. 생김새부터가 다르고, 우리 대통령님은 좀 뱃살도 넉넉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뭐 이제 한쪽은 이제 애주가인데 또 한동훈 장관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못 대고. 근데 이제 이 정치 세계에 있어서요,
이 실제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컨텐츠보다도 이미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한동훈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미지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우려하는 게 용산 출장소냐 하는 그런 비난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당정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겠는가? 자기 그게- 목소리를. 네, 저는 그게 이제 승부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기 목소리를 어디까지 낼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외양이 달라졌다. 뭐 저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DNA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단계부터 민주당에서 자, 왕 장관 얘기를 그 프레임을 딱 씌웠습니다. 왕 장관이라는 얘기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우리나라의 왕 장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검찰 내의 조직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의 참모장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예. 2인자죠, 2인자. 그렇기 때문에 내각으로 들어와서도 아마 그 2인자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많은 그 이제 야당 측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런 사람을 내세웠을 때 여전히 2인자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두 분의 갑론을박 잘 들으셨죠? 아마 오늘 국민의힘 이 회의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의견 다 국민의힘을 위하는 뭐 그런 의견이겠죠. 이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자, 최지영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오면 오히려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성격인 한동훈 장관이 똑같이 이제 당을 이끌 경우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탄핵,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하는 걸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압적인 수사, 강압적인 압수수색, 야당 대표를 향한 공세 이런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동훈 장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검사 정국이 이끄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의 공세를 연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박성중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공격 포인트 좌표를 딱 잡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다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앞날이 뻔하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물론 무소속이지만 지금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호재다. 이런 말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흥행 요소는 있는데 흥행 요소가 있는 만큼 또 이제 위험 부담도 이제 큰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저 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끽소리도 못한다. 그 비판은 본인들이 더하죠. 이재명으로 본인들이- 치환시키면. 예, 이재명 대표 말에 끽소리도 못하잖아요. 예. 그 맹종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자화상을 한번 거울로 보길 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짐작컨대는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민심을 대변해서 제대로 전달하고 어쩌면 대통령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맞서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한데 과연 여권에서 그런 인물을 금방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화에서 여권에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괜히 뭐 분위기가 산일되고 이럴 바에야 작년 그 대선 시즌 2로 가서 지지자들을 딱 결속을 시켜서 그걸로 승부를 짓겠다. 말하자면 아무리 근소한 차이라도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도 확장 또는 상대편 쪽에 있는 표를 끌어오기보다는 지지자를 더 결속시키려는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세 분 얘기 쭉 들어보면 한동훈으로 바뀌면 와, 바뀌었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때는
친이 친박이 치열하게 싸우던 친이 친박 이명박 박근혜 두 정치인 두 전직 대통령이 치열하게 대통령 되고 나서 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같은 당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계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는 오 바뀌었네 그랬어요. 그때 상황으로 2012년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갖고 싸울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저때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박근혜 그 후보 그 이미지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대위원회가 필요했던 시점 왜 필요했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정치가 어느 정도 그 어떤 실패의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비대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 그거 결국 당내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자체를 정권 교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을 때 아, 이제 이명박 정부는 막을 내리고 박근혜 이 시대가 도래했다고 유권자들이 봤기 때문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은 윤석열 정부 물론 초창기입니다. 저 때는 저 말기였고 초창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종의 여권의 어떤 정치적 위기 이런 걸 돌파할 카드로 또 다른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 90% 이상 이미지가 일치하는 사람을 내세웠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 대목이거든요. 이게 예.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지도부의 이 여권의 핵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뭐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때 김종인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화면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저기 나오네요. 참 저때 참 어렸네요. 처음 정치 무대에 저렇게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면서 와, 이 비대위가 막 관심을 모으는데 또 일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저만큼 흥행 요소를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 김한길, 뭐 다른 분을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청년의 이미지, 경제민주화 이미지는 저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와 바뀌었네 하는데 김한길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확 올만한 그런 관심 요소는 좀 떨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흥행성 면에서는 뭐 단연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파괴력이 압도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와의 그 비교를 하면은 그때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은 한나라당 내 여당 내 야당 그러니까 뭐 바뀌었다 이 맞는 얘기인데 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또 좀 한 가지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될 사례가 뭐냐면 87년 6.29 선언이에요. 87년 6.29 선언인데 아니 뭐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 육사 동기고 뭐 그렇고 같이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고 뭐 했고 근데 6.29라는 거를 결국 노태우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의 시대 뭐 그렇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재집권에 민정당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호원철폐하라고 했는데 진짜 호원철폐를 했어요. 노태우가. 네, 호원철폐, 직선제 개혁 수용, 그 노태우의 결단으로 인해서 된 거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은요, 약점 누가 봐도 약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거를 강점으로 만들어내면요,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 그게 최고 전략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이 제대로 된 상상력을 뭐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뭐 이건 뭐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이제 그걸 따지고 들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간의 권력 승계 관계를 따지고 들면 그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고 그거는 잘 연출된 전두환 그 대통령의 기획이었죠. 6.29 선언을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지 뭐 노태우 후보가 했나요? 그건 뭐 다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얘기고요.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 기획을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획력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위기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점 중에 또 하나 한동훈이 과연 윤석열이 키운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한동훈이 스스로 체력을 키우고 사실상 실수 한 번 안 하고 민주당의 그 많은 공격에서 그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 실수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체격이 그만큼 커진 건 한동훈의 힘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서울신문 3면 기사입니다. 한동훈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일단 직설적인 화법. 뭐 기죽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모든 숱한 장관들이 의원들 앞에서 기죽고 이런 모습 보였지만 팩트의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로 공격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여의도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최지영 기자. 심지어 안경 뿔 때까지 벌써 이 팬카페 수가 한 1만 명이 넘었어요. 이 한동훈 장관이 위드훈이라는 팬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14,000여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한동훈 갤러리라는 코너도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여 개의 글이 게재가 됐고요. 부처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언변이 좋다, 뭐 강남 출신 엘리트 이미지에다가 패션 감각이 좋다, 여의도 정치인과 달리 호감 이미지가 높다, 이런 호평을 남기는 글들이 올라와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고 법무부 장관이 뭐 그러면 다 알아서 뭐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숱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켜주자마자 바로 그냥 엎어지잖아요. 그런 장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는 막 저렇게 막 거침없이 반박하고 싸우고 김의겸, 한동훈, 뭐 최강욱, 한동훈 얼마나 많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또 의외로 시민들 만날 때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군 복무 중에 백혈병에 걸렸던 한 그 장병이 있어요. 근데 이 군대 간 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답니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그 홍정기 일병. 이 홍정기 일병의 엄마를 만났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달에 신문조 장관님께서 성일종 장관님 그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떻게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예. 국회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 진짜 장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또 사람으로서 저런 엄마를 보면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자, 한동훈은 한동훈식 정치를 할 것이다 앞으로. 네. 윤석열의 아바타가 절대 아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차고자 하는 정책 추진 방향 뭐 이런 거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맞다고 생각하나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 면에서는 뭐 이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기본적인 논조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수 측 결집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스타일이 있고 한동훈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국정 운영 방향, 뭐 목표, 국정 목표 그거는 뭐 99%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거기까지 그 달성해 나가는가 하는 그 방법론 스타일에서 상당히 다른데 저는 그런 점에서의 그 차별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필수 조건이 뭐냐면 한동훈표 정치 혁신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표 정치 혁신 프로그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에서 해놨던 거 있잖아요. 예. 예, 1호 안건부터 6호 안건 거의 대부분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나와서. 당시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성공의 한 요인이 된 게 보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치 혁신을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말씀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정치 혁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다 물음표예요. 제가 뭐 물음표 한 3개쯤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 한동훈표 혁신 중요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를 얼마나 알아서 저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참모들이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많이 두거든요. 중도 확장성.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뭐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보수층이 많고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은데 중도를 표방하시고 민주당에서 누구보다도 중도 쪽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랑 나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통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상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의 기존에 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좀 강하고 저 거칠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선입견일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진지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하면 대화의 상대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답변 뭐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예. 답변 내용에 틀린 건 없거든요. 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의원님의 그 질의는 잘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 새겨 듣고 하겠습니다. 넘어갈 일도 꼬박꼬박 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뭐 그 국회의원 말에 무조건 굽신굽신거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굳이 쓸데없는 트러블을 갈등을 뭐하러 일으키냐. 장관이면 장관의 리더십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보완해야 될 점이 많겠지만 일단 지금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보면 뭐 대안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보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이쪽 저쪽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성. 억지 주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좀 더 중도한 분들은 무리한 억지 주장을 싫어하고 좀 합리적인 뭐 사실에 근거한 또는 이치에 맞는 상식적인 이런 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제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되는 숙제가 사실은 당내 혁신 못지않게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질문이.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을 스무스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순간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야당은 파고들어서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조금 더 거리를 멀게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민주당은 그 공격하는 데만 지금 얘기하는데 신경 쓰는데
본인들이 방어하는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어차피 이제 그 얘기 나왔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의석수대로하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안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아닐 건지의 논의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 28일 본회의에 지금 그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것이냐 윤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국회 통과된 뒤에 얘기고 이건 뭐 가족이니까 또 이제 그런 한동훈 측면이 비대위가 있지만. 과연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수용할 것이냐는 걸 먼저 답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무슨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제3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뭐 용산 대통령실 간에 뭘 조율을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는 아마 수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뭔가 방어막을 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한 세트가 돼 버린다는 거죠. 이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그거는 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인 자기 이제 아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건 뭐 가족인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애매해질 수가 있고 뭐 카톡으로 옛날에 그 장관 임명할 때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랑 몇 번을 뭐 주고받았네 이제 이런 공격들 아주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게 골치 아픈 난제로 보이지만요. 의외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 저희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법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2003년 3월에 최강욱의 고발로 인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십 명의 특수검사를 다 총 동원해서요. 2년 넘게 탈탈 털었어요. 2년 넘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차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요번에 또 특검으로 하자 하는 건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제까지 그 특검은요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임명도 여야 합의로 어떻게 하자라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야당 단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요 최강욱 같은 사람이 특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강욱 특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문정, 김건희 최강욱. 특검이 최강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한다고 제일 뭐 한 게 뭐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 없애고 피의자 인권 뭐 했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이거가 엄단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요 매일 특검보가 국민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한심하고 그런 게 여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거. 예,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거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솔루션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당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관련된 건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거죠. 이거 피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피하지 않는다. 근데 이 타이밍이 이게 뭐냐? 그다음에 이게 특검 임명 방식이 이게 뭐냐? 예. 그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시장 한 게 언제예요, 그게? 그거는 2012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죠. 다 그 전일이에요. 그렇군요. 다 그 전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찬반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